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재난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주자고 제안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락가락 지급 기준에 일부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죠. 이게 근데 이제 다 준다 그랬다가 안 준다 그랬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47명 추가로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가 하루 1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46일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폭발적인 감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위반자 63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격리자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 팔찌를 착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성 있는 방안인지 따져봤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에 육박하는 등 증가세가 빨라지자 아베 총리가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도쿄 등 7개 대도시에 내일 긴급 사태를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배달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새 요금제 방식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사과문을 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부산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직후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 얘기에 나오는 그 사람은 조국이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총선 디데이가 한 자리로 줄어들면서 마음이 급해진 여야가 돈풀기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소득이 높은 국민 30%는 빼고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었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모든 국민에게 다 주자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마냥 좋다고 하기에는 재원도 효과도 잘 따져본 건지 걱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야 주장이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성시온 기자가 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기업과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한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현재 정부 방침에서 더 나아가 모든 가구에 지급하자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급 대상 기준이 된 것에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어제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제안하고 나서자 전 국민 지급을 들고 나온 겁니다. 통합당안은 한 발 더 나아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25조 원가량입니다. 민주당 방안 13조 원의 2배 규모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자며 대상 확대를 반대했다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70%의 선정 기준도 불투명해서 이게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 선정 작업을 하다가 또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정부의 기준이 공정하지 않아 불만이 나오는 상황에선 전 국민에게 즉각 주는 게 맞다는 논리입니다. 민생당과 정의당도 가세했습니다. 국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되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고소득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환수하는 정책입니다. 모든 개인에게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4월이 가기 전에 정치권이 4.15 총선 표심을 노리고 퍼주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정치권의 이 달콤한 공약이 나온 뒤 국민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오히려 혼란스럽다. 선거 후에 모른 척하는 거 아니냐. 그야말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정치권의 지급 대상 확대 주장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나는 가뜩없이 다 주면 좋겠어요. 만일에 70% 이라면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아요. 전 국민을 골고루 똑같은 내용으로다가 지불을 하고 나중에 소득이 많으면 소득 많은 대로 징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주면 좋겠지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계층에게만 도움이 됐으면. 더 혼란스럽죠. 이게 근데 이제 다 준다 그랬다가 안 준다 그랬다가 하면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선거 끝나고 나서 안 주면 이제 그걸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다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 세금이지. 당정청 논의를 거쳐 어렵게 마련한 차등 지원 기준을 여당이 일주일 만에 뒤집겠다고 하자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인 정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며 원안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각 정당의 말이 달라질 수 있다며 총선용 선심성 발언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6일 만에 50명 아래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며 내놓은 목표가 바로 하루 신규 확진자 10명 이하였는데요. 일단 그 목표를 처음 달성은 한 겁니다. 하지만 주말 검사 건수 자체가 작았던 터라 며칠 추이를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여전히 위험 상황이라고 고삐를 당겼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47명. 지난 2월 20일 이후 46일 만에 5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앞서 정부는 신규 확진 환자 50명 이내를 목표로 내세우며 이 정도면 안정적으로 환자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목표치에 도달했지만 방역 당국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말에 진단 검사량이 줄어든 것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평소 1만 건 이상 시행됐던 것에서 6천 건으로 줄어든 영향이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지난 3주간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월요일마다 최저를 찍은 뒤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과 지역 내 잠복 감염자를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신규 확진자 절반 가까이를 해외 입국자가 차지하고 있고 신규 확진자의 5에서 10%는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악되지 못한 감염자가 여전히 지역사회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폭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폭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언제든지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의료체계의 붕괴, 사망률 급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를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19일까지 연기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그만하려면 꼭 협조해 주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자가 격리자들인데요. 격리 기간에 사무실에 출근하고 밖에서 외식하고 이렇게 무단 이탈을 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만 60명이 넘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직장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자가격리 대상이 된 64살 여성. 자택에 머물지 않고 다음 날 새벽 5시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뒤 자신의 차를 타고 청담역 인근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 귀가했습니다. 관할구청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 이탈해 결국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여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국에서 신고된 자가격리 위반자는 모두 137명. 이 가운데 63명이 경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외국인은 강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3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대만 여성은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자 강제 추방됐습니다. 이 밖에 입국 당시 격리 조치에 동의하지 않아 입국 거부된 외국인은 모두 11명. 법무부는 전북 군산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서도 강제 출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의 이탈이 속출하자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너무 개인주의라고 생각하고요. 제발 좀 자가격리자분들이 알아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는 무단 이탈자에게 방역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긴급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각 지자체들이 이런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관리는 하고 있지만 자가격리자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자가격리자에게 전자 손목 밴드를 채워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인권 문제도 있어 아직은 정부가 도입에 소극적이지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홍콩에서 도입한 자가격리자 관리용 손목띠입니다. 띠 윗면에 거한 항역, 집에 편안히 머물며 전염병과 싸운다는 의미의 한자도 적혀 있습니다. Because we have to monitor that the confinee is at home, so there is the need of some monitoring device. 홍콩에선 지난달부터 중국 본토와 해외에서 온 입국자에게 전자 손목띠를 지급하고 있고 대만도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손목띠를 착용시켜 격리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역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격리 대상자가 3만 7천 명이 넘어 장비 확보가 어려운 데다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문제점이나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이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현재 입국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관리 방식은 여러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설치 자체가 권고사항에 불과한 데다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면 무단 이탈이 적발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제부터 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선 최대 징역 1년도 가능해졌지만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상황이 심각했던 뉴욕주의 사망자 증가폭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클로로퀸이라는 치료제가 많다며 이 약이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상황을 확 좋게 바꿀 수 있는 치료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료계에선 논란이 많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카고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촬영한 병원 내부 모습입니다. Patient was hypoxic, so they were trying to get her oxygen saturation improved and get her stabilized quickly. 최다 발병국이 된 미국에선 진주만 피집대와 빗대며 앞으로 일주일이 가장 힘든 주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핵심 전파지인 뉴욕주에서 작은 변화의 조짐이 감지됩니다. 뉴욕주의 1일 사망자 수는 4월 들어 이렇게 폭증했는데요. 어제는 630명으로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594명으로 줄면서 처음으로 증가폭이 꺾였습니다. Things are happening. We're starting to se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낙관론을 편 트럼프 대통령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I think it could be a game changer. And I'll have to ask my doctors about that, but I may take it. 그러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쏟아집니다. You still got to go through trials. I mean, it's not entirely clear at all that this has worked. There was a very promising trial. 이런 가운데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최초 발병한 직후 중국에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43만 명에 달했다며 이것이 미국 내 유행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일본 도쿄의 감염자가 폭증해 1,100명이 넘었습니다. 병상수가 부족하고 병원 내 감염까지 잇따르자 아베 총리가 결국 내일 긴급 사태를 선언합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2주째 주말 외출 자제 요청이 내려진 도쿄의 대표 번화가. 음식점과 옷가게들이 문을 닫아 인적이 끊겼습니다. もともと入ってた予約とかもすごくキャンセルが多かったりとかして、やっぱり皆さんその辺は意識されてるんじゃないかな。 도쿄를 포함해 일본 내 전체 감염자는 5천 명이 육박합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대도시 7곳에 한 달간 긴급사태를 선언합니다. 전염병에 의한 긴급사태 선언은 2012년 법 제정 후 처음입니다. 東京をはじめとして都市部を中心に感染者が急増し、感染経路の不明な感染者も増加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承知しています。 인구 5천만의 대도시인 도쿄가 제2의 뉴욕이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지자체 장들은 방역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夜間の外出お控えを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をいたします。強くお願いいたします。政府には迅速で適切な判断を下されること。 긴급사태 선언 시 막대한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망설이던 아베 총리도 의료 시스템까지 붕괴할 조짐에 결국 전문가들 의견을 따랐습니다.
爆発的な感染の拡大が起こってから緊急事態宣言を出してももう手遅れであると。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과 함께 소득이 감소한 가정에 약 300만 원의 현금 지급과 치료약, 아비간의 200만 명분 증산 등 내일 경제대책도 함께 발표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우리의 식목일처럼 3일간 청명절 연휴인데 성묘를 가고 꽃놀이 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몰렸습니다. 베이징 권우혁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4대 명산 중 하나인 안후이성 황산. 청명절 연휴를 맞은 관광객들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这就是黄山，这还没上山，排队坐车，掐死人。 새벽부터 몰려든 인파가 주차장 구역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오전 8시도 안 돼 하루 정원인 2만 명에 도달해 입장을 제한했습니다. 挺多的，排了有1个多小时，间隔没有，都是人挨着人，特别的挤。 중국 지도부가 빠른 일상 회복을 독려하고 나서면서 우한 봉쇄령을 해제하는 모레 중국이 코로나19 종식을 대내외에 선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이 중국 보란 듯이 마스크 외교전에 뛰어들어 중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만은 신속한 봉쇄와 정보 공개로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我们将捐赠1000片的口罩，也就是将近1日的产能，支援疫情严重的国家的。 중국이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규모를 훌쩍 넘은 겁니다. 如果有人要企图借疫情来趁机损害中方的核心利益，那必须要小心谨慎。 미국이 대만의 세계보건기구 총회 참석 등 국제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신경전은 한층 심화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우혁입니다. 유럽도 확산세가 다소 잦아드는 조짐인데 역시나 봄 날씨가 복병입니다. 날이 따뜻해지자 시민들이 자꾸 집 밖으로 나와서 당국이 비상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거리는 어떤지 김윤종 특파원이 보여드립니다. 3주째 전국민 이동 제한령이 시행 중인 프랑스 파리. 낮 기온이 20도를 넘기며 집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Je pense que c'est nécessaire de sortir. Nous, là, on est dehors parce qu'il faut qu'on prenne l'air, mais il faut faire un peu de sport. Il faut respecter le mètre, la distance entre les autres. Il faut avoir l'attestation, etc. 집에서 1km 이내에 하루 한 번, 1시간 내로 외출 증명서를 지참해야 가능하지만 바깥 공기를 쐬겠다며 나온 겁니다. Juste pas très longtemps pour qu'ils puissent un tout petit peu faire de vélo et être moins énervé, moins fatigué à la maison, voilà, qu'ils prennent un peu l'air, qu'ils profitent un petit peu du soleil quand même. 아직 봉쇄령이 풀리지 않았음에도 강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시민들마저 생기자 경찰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취재 나온 기자를 제지하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도 봄볕을 쬐러 사람들이 야외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급기야 보건부 장관은 대국민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You're risking your own life and the lives of others, and you're making it harder for us all. 유럽 주요 발병국들에선 확산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의 사망자 증가폭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의 코로나19 사망자는 5만 명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포근한 봄 날씨로 시민들의 경각심이 줄어들고 있어 각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김민종입니다. 중남미는 코로나19가 뒤늦게 번지며 남녀를 나누어서 요일별로 외출을 통제한다고 전해드렸죠. 사망자가 많은 에콰도르에서는 숨진 사람을 종이 판자나 비닐에 담는 가슴 아픈 장면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낀 남성들이 줄지어 발열 검사를 마치고는 슈퍼마켓에 들어섭니다. 인근 시장에도 장바구니를 든 남성들만 가득합니다. 페루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성별 2부제 외출 조치 때문입니다.
Vengo a comprar lo que son alimentos de necesidad para la casa, como han decretado que solamente pueden salir los hombres tales días, tengo que hacer las compras. 상점에 들어서려던 여성은 경찰의 단속에 막히고 통행 금지령을 어긴 여성들은 군용 트럭에 태워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파나마 역시 지난 1일부터 성별을 나눠 지정된 요일에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Bueno, es una buena opción porque así hay menos gente en la calle. 중남미 코로나19 확산의 새 진앙이 된 에콰도르에선 시신 수습할 관이 부족해 종이 판지로 만든 관까지 등장했습니다. 시장이 큰 컨테이너를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만 까만 비닐을 싸가지고 완전히 쓰레기 봉지에 부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쌓아놨어요.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총 180명이라는 게 에콰도르 정부의 공식 발표지만 현지에서는 그 이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통계는 195명이나 아니에요. 하루에 300명씩 막 이렇게 나가는데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에콰도르와 인접한 육로를 폐쇄한 콜롬비아와 페루는 군 병력까지 동원해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구충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48시간 안에 없앴다는 연구가 호주에서 나왔습니다. 귀가 솔깃한 소식인데 우리 방역당국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얘기라고 경고합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호주 모니쉬 대학의 연구진이 게재한 논문입니다. 세포 배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버맥틴이라는 구충제 성분을 투여하자 24시간 뒤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줄어들었고 48시간 안에는 전부 사라졌다는 실험 결과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당국은 효과가 검증된 게 아니라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게 충분히 검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세포 단계에서의 연구 결과일 뿐 실제로 환자 치료까지 성공할 확률은 낮다며 구충제 이외의 용도로 복용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버맥틴은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승인한 구충제로 안전성이 입증됐지만 국내에선 판매 신청이 없어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환자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충제의 경우 흡수율이 낮으므로 치료제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기존 약물들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연구되고 있는 상황. 일본은 신종플루 치료제인 아비간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 보건당국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약물치료 권고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그렇다면 확진자 중 65%가 완치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약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을까요? 딱 맞는 치료제는 아직 없지만 일부 중증 환자에게 에이즈 치료제가 도움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의료진들이 만성 신부전증이 있는 코로나19 환자의 혈액 투석을 위해 레벨 D 방호복에다 공기정화 호흡기가 달린 보호복까지 입었습니다. 지난해 말 설립된 이 병원은 개원식도 미루고 지난 2월 23일부터 의료진의 60%가 코로나19 치료에 투입돼 병실을 숙소 삼아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던 코로나 환자 117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49명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매일매일 막 2-3시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필요한 거 없나, 이제 몸은 어떤가 증상 계속 체크해 주셔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것. 중증 환자에겐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나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을 투여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학적으로 검증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효과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후에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 성분은 일부 코로나 환자에게 효과를 보인 사례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검출량의 감소를 보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서 이러한 HIV 제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 생각이 되고.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은 가운데 65% 가까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의료진들의 치료 경험과 결과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일본의 톱스타 기무라 타쿠야입니다. 아이돌 그룹 스맙 출신으로 일본 톱 배우 자리에 오르며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모은 배우죠. 그런데 최근 마스크를 사재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이 기무라 타쿠야가 지난달 드라마 촬영 스텝에게 마스크 2,000장을 기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마스크 구하기 힘든 일본에서 2,000장 출처가 수상하다. 유명인 연출을 이용해 사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진 건데요. 국내 매체들도 100건 넘게 인용 보도했는데 팩트맨 취재 결과 마스크 사재기는 가짜뉴스였습니다. 일주일 전 기무라 타쿠야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촬영 스태프 선물이라며 햄버거만 보이는데요. 기무라 타쿠야가 기부한 건 마스크가 아니라 햄버거 2,000개였습니다. 유명 햄버거 브랜드 철자가 비슷한 마스크로 둔갑한 건데요. 추적해보니 최초 보도 지난 2일 일본의 한 온라인 매체에서 시작됐는데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뉴스를 인용했고 추측성 표현이 많았습니다. 기무라 타쿠야도 해당 드라마 촬영 감독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지만 정작 해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명인 관련 가짜뉴스는 더 쉽게 믿고 빨리 퍼지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명인 정보라면 더 신뢰하게 됩니다.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미디어의 책임이 커졌고 출처를 따져보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 내부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자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방수칙을 어기고 술집에 드나든 병사들의 2달치 월급을 몰수하고 훈련병으로 계급을 강등시켰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주한미군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8군은 예방수칙을 어기고 경기 송탄 술집에서 술을 마신 중사에 대해 2달치 봉급 2,473달러, 약 300만 원을 몰수했습니다. 동두천 술집에서 적발된 병사 3명은 2달치 봉급을 몰수당했고 계급도 훈련병으로 강등됐습니다. 지난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규정 위반자의 기지 출입도 금지시켰지만 장병들의 위험지역 방문이 계속되자 철퇴를 내린 겁니다. 또 주한미군은 마스크 착용을 뒤늦게 의무화했습니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평택시 등 한국 지자체의 마스크 착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SNS에 올라온 미군 사진을 보면 맨 얼굴로 셀카를 찍거나 마트나 식당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마스크 없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닷새 연속 확진자가 나오고 전체 감염자도 19명으로 늘어나자 부랴부랴 개인위생 강화에 나선 겁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사회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모든 군 소유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보건 마스크 확보가 어려울 경우 천으로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도 된다고 홍보합니다. Either side to the middle, and you have yourself cloth face covering. It's that easy.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지 내에서는 2m 간격으로 줄을 서도록 땅바닥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식료품 등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주차장에서 전달받는 서비스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치료제도 없는 코로나19에 감염돼 가망이 없다는 통보를 들었다면 그 환자가 느낄 절망과 공포는 감히 짐작하기 힘들겠죠. 뉴스에 이어 방영될 특집 다큐 내가 겪은 코로나에선 절망을 이겨낸 완치자들의 증언을 담았는데요. 이서연 기자가 미리 보여드립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거점병원의 격리 병동입니다. 주치의와 대화를 나누는 이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깨어난 뒤 현재 회복 치료 중입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4일 있었거든요. 중환자실에 4일보다 더 오래 계셨어. 기억을 못하시죠? 죽었다지요? 죽었는 건 아니고 강 건너가시려고 한 거 잡았어. 코로나19 증상으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함께 의식을 잃었던 이 환자의 중환자실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11일 동안을 견뎌냈습니다. 몸살 때 없었는데 조금 많이 움직이면 숨이 차고 그건 확실히 느꼈고 부모한테 꼭 맞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거든요. 죽음이 이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50대 중반의 김진용 씨도 코로나19로 생사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김 씨였지만 코로나19의 증상은 일반적인 독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다리를 뱉으니까 빨간 피터에 올라와요. 완전히 열이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막 열이 확 땀이 쫙 났다가 막 어안이 더 났다가 땀이 쫙 이걸 갖다가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50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아픈 게 처음인 거예요. 경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로 5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고 병원에서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통보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5일 동안 못 깨나 자꾸 하수호흡기도 깨고 앉아 인공호흡기를 꽂으면서 이미 가는 수 못하니까 가족 다 불러라.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단계를 했는 거예요. 20, 30대 나이의 환자들은 대부분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로 분류되는데 평소 기관지가 좋지 않았던 31살 권현빈 씨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리 몇 도까지 올라가셨어요? 39도까지. 39도? 가슴이 아파요. 가슴에 돌 던져놓은 것처럼 쿵쿵 아프고 숨소리도 좀 쎄쎄 거리는 완치 환자들이 겪었던 경험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이 담긴 특집 다큐 내가 겪은 코로나19 투병기는 오늘 밤 8시 40분 방송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인은 0명, 1명도 없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인데요. 한창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퍼질 때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뒤늦게 중국인 발길이 끊기면서 서울 명동 상점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국어를 못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안 보여요. 명동 안 해봤어요.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이 나간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과 중국의 인적 교류가 크게 줄면서 이틀 전인 지난 4일엔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평소 중국인들이 즐겨 찾았던 서울 명동에서도 중국인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투숙객 취소 현황을 살펴보는 숙박업소 대표는 한숨을 내쉽니다. 지난 한 주 투숙한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자 직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버틴다고 해도 이게 장기화되면 버틸 자신이 없어서 그게 가장 답답합니다. 중국인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던 면세점과 화장품 가게에서도 손님을 찾기 힘듭니다. 거의 업자 매출이 작년에 완전 수탁. 사실 이렇게 명동이 한산한 건 처음 느끼고 있습니다. 체감상 100분의 1로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국경을 넘나든 중국인은 하루 평균 3만 3천 명이었는데 석 달 지난 그제는 0명을 기록한 겁니다. 중국 관광객이 여는 지갑에 크게 의존했던 자영업자들은 상권이 해체될까 걱정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그때서야 다시 되살리려고 한다면 그게 더 힘들고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임대료 압박은 계속 받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반드시 피하고 싶은 실업 대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의 버티기도 한계에 봉착하면서 무급휴직이나 연차 휴가 수준을 넘어 해고나 권고사직을 받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항공 관련 근로자는 2달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직원들의 90% 정도가 무급 휴가에 들어가고 있고 4월 달이 들어오고 나서 단 하루도 출근 못하는 전체.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어린이집 교사들 중에선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좀 분담하라는 차원에서 급여 일부를 돌려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부했다가 직장도 있고 대적할 때 저한테도 불이익이 다시 올까봐.
한 시민단체가 코로나와 관련해 고용 민원 제보를 받은 결과 지난달 초에는 연차나 무급휴가를 쓰라는 회사가 많았는데 한 달 새 해고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곳이 크게 늘어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해고 대란의 위험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부도 코로나발 실업 대란을 우려합니다. 기업이 고용 인원을 감축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좋게 극복하고 기업과 우리 경제가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사가 힘을 합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경영계에선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장 기업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며 고용 유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휴업수당을 다 지급하면서는 기업이 도저히 유지할 수 없으니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다 같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최악의 고용 한파가 몰아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코로나 보릿고개를 힘들게 넘고 있는 음식점이나 카페 점주들에겐 배달 수요가 그나마 희망이죠. 그런데 국내 최대 배달업체 배달의 민족이 이런 시기에 수수료 부과 방식을 바꿨다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새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족과 10년째 중화요리 식당을 운영 중인 변재도 씨. 휴일도 반납하면서 일해 한 달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입된 배달의 민족의 정률제 수수료 정책 때문에 속이 탑니다. 이 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월 3천만 원 정도. 기존에는 8만 8천 원짜리 광고 4개, 35만 원만 냈지만 정률제를 적용하면 이 업체를 통한 매출 3천만 원의 5.8%인 17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정말 강탈해가는 거잖아요. 먹기 살기 힘든데 350으로 줄이면 얼마나 생활이 궁핍해지겠어요. 문제는 정률제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크단 겁니다. 정률제를 선택한 업체는 어플 상단에, 그렇지 않은 업체는 어플 하단에 광고가 뜨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정률제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검색을 해야 주문을 하는데 노출이 안 되니까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한 30-40% 넘을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책정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차원의 공적 배달 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공공앱들의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어느 정도는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배달의 민족은 당초 매출이 영세한 업체엔 정률제 방식이 유리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4월 수수료 절반을 상한선 없이 돌려주고 업주 보호 대책을 찾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회생이냐 공중 분해냐 쌍용자동차가 기로에 섰습니다. 9년 전 쌍용차를 인수한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투자 계획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수만 명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라 정부의 고민도 큽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오늘 예병태 쌍용차 사장이 발표한 담화문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에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철회한 뒤 나온 겁니다. 올해 1월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자신들이 2,300억 원을 투자하고 우리 정부가 2,700억 원을 지원하면 쌍용차를 3년 내 흑자 전환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엎은 겁니다.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갈 것만 보이고 특히 국내 시장 점유율도 떨어진 상황에서 미래 경쟁력에 대한 어두운 부분도 큰 몫을 차지했다. 협력업체까지 수만 개 일자리가 걸린 자동차 회사를 우리 정부가 방치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쌍용차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적자는 2,8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글로벌 판매량 급감이 직격탄이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채권단도 쌍용차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개 서한을 배포했지만 회사 본연의 경쟁력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산업은행 관계자는 쌍용차에서 지원 요청이 온 것은 아니어서 입장을 낼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곳이 항공업계라고 하지만 코로나19 피해 이전에 생긴 경영 문제까지 직원들 책임으로 안기는 일은 없어야겠죠. 이스타항공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남준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직원의 올해 1, 2월 월급 명세서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회사 납부액을 월급에서 공제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직접 확인해보니 올해부터 모두 체납돼 있었습니다. 월급 명세서상에서는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는 체납됐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다고 관련 공개도 전혀 없었고요. 황당하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원래는 직원 월급으로 줬어야 할 돈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이렇게 직원 모르게 연금과 보험료를 체납해놓고도 2월에는 40%만, 지난달에는 아예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연금을 납부 안 한 부분은 사실 근로자가 지금 당장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민사소송 빼고는 없는 것 같고. 이스타항공의 위기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실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기 시작한 1월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전 비행기 대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고 대규모 감원을 진행하는 것도 회사 매각을 위한 절차이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코로나19를 핑계로 부실 경영의 책임을 직원에게 더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도 항공업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본이 잠식된 이스타항공은 직접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직원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이 집에 배달 온 선거 공보물 받아보신 분들 두께와 무게에 놀라셨을 텐데요. 35개나 난립한 비례정당 지지율에 뚜렷한 추세 변화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강재 기자입니다. 비례정당들의 지지율 경쟁이 뜨겁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지지율은 20%대를 유지했지만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격차가 줄었습니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지지층이 겹치는 열린민주당을 짝퉁이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세상에는 짝퉁도 있고 가짜도 많습니다만 짝퉁이 재구실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민주당과 합동선대위에서 꼼수 홍보 논란이 일었던 1과 5 기호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같은 당색을 강조하기 위해 핑크 챌린지에 나섰습니다. 제 별명이 시골 황소입니다. 시골 황소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번 4.15 총선에서는 핑크 황소로 바뀌었습니다. 한국당 비례대표 순번 11번인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예지 후보 등은 자전거로 전국을 누비는 선거운동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위성정당들을 모두 겨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시민당한테 여쭤보려니까 참 이게 좀 괴로운 일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안 나오셔서 미래한국당이 나오셨는데 이게 참. 이번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35개의 정당이 올라갔고 길이가 48.1cm로 확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에 내려가 공공기관 이전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집권당 프리미엄을 활용해 부산 민심을 꽉 잡겠다는 겁니다. 부산 현지 분위기는 어떨까요? 최수영 기자입니다. 부산 총선 승리! 부산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부산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처가가 부산입니다. 참여정부 때 이전한 공공기관이 부산에서 가장 잘 정착했다며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구상을 해가지고 많은 공공기관을 지역이 요구하는 거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이전하도록. 부산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 등 선물 보따리도 풀었습니다.
부산에는 18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5개 지역구를 차지하며 선전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5개 지역은 모두 지키고 추가로 몇 석을 더 얻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부산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부산 유권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지금 현재 국정하고 있는데 무사히 잘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더 불편하다 아닙니까? 그렇게 경제가 좀 살면 아무래도 좀 낫겠지. 그 사람들 다 쇼에 다 눈가리가 앙 하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파주, 고양 등 경기 북부 지역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수도권으로 올라온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조국 전 장관과 경제 실정을 앞세워 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일단 구설을 휘말린 황교안 대표 대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부산과 충청을 거쳐 사흘 만에 서울로 돌아온 미래통합당은 오늘도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지난 3년의 경제의 결과가 결국은 실업과 폐업만을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살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경제를 살리려면 야당을 선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먼저라는 얘기가 조국이라는 사람으로다가 귀결된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먼저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통합당은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제 메시지를 내는 한편 황교안 대표의 구설 논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황교안 대표의 N번방 호기심, 키 작으면 투표용지 못 들어 발언 등이 논란이 되자 수도권 후보들이 직접 입단속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당의 지도부에서 적절치 않은 그런 발언이 나온다면 저희는 뛴 노력이 허무하게 수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님의 스피커 역량은 최대한 키우고 다른 지도부의 스피커 역량은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김 위원장도 황 대표에게 선거 업무 전반은 자신에게 맡기고 종로에만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대표가 지역 활동을 하는 동안 김 위원장과 박형준 선대위원장, 유승민 의원 등이 후보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 정의당의 비례대표 선거 공보물에 기호가 없다. 진짜 사실입니까? 네. 어제부터 일부 유권자들은 선거 공보물을 받아보셨을 텐데. 네, 저도 받았어요. 예, 지금 보시는 각 정당의 공보물 중에 정의당에만 없는 게 있습니다. 각 공보물마다 첫 장에 기호가 크게 보이시죠? 그런데 정의당만 그게 없습니다. 실수로 저렇게 중요한 걸 빼놓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안 넣은 게 아니라 못 넣은 겁니다. 각 정당의 기호가 확정된 게 지난달 27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날까지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의원들이 몇 명이나 옮겨갈 줄 두고 논란이 계속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 결국 정의당은 기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보물 인쇄를 맡긴 겁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얘기를 들어보시죠. 바로 직전까지 의석 꿔주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의당의 번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당 기호마저 도둑질해간 비례위성 정당에게 국민 여러분들의 따끔한 회초리를 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가장 이득을 볼 것 같던 정의당이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네요. 그렇다고 정의당이 지금 지역구에서 아주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정의당은 어제까지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단일화가 돼야 투표용지에 단일 후보만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단일화에 철저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단일화는 없다는 게 중앙당의 확고한 방침이다. 타 정당과의 연대는 비례연합정당 협상이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 지난 총선 때 보면 이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아주 큰 이슈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만 유독 이 민주당이 이렇게 정의당을 홀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민주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전에 양정철 연구원장도 말했지만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의당이 강하게 반대했었죠. 그때 앙금이 여전히 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비례정당을 민주당이 만들면서 정의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과반 가까이 의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오늘 정의당은 우리는 단일화를 구걸한 적이 없다면서 권력을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은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네, 이 정의당도 단단히 화가 난 것 같네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미래통합당에 악재가 터졌어요. 이 세대 비하 논란인데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서울 관악갑에 출마한 김대우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60대, 70대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이렇게 그 발전을 이룩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30대 중반부터 40대는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네, 이 거대한 무지라. 이거 대체 왜 이런 말을 한 겁니까? 네, 30, 40대가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잘 모른다.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김대우 후보는 자신이 사려깊지 못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당은 뭐라고 하나요? 중도층 표심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불만들이 많던데요. 네, 수도권 후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뜩이나 30, 40대가 통합당에 굉장히 거부감이 크죠.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불을 지른 꼴이 됐습니다. 황교안 대표 역시 즉각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 징계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미래통합당은 일단 엄중 경고 조치 한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일각에선 황 대표 자신부터 여러 차례 구설에 올라 강한 징계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네, 이 반면 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오늘 부산에 내려가서 이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되던데요. 네, 부산 경부선 철도 공약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이 체증이 많을까? 그리고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야당은 부산시장도 민주당이고 부산시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했는데 부산이 초라하다면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초라한 건 부산이 아닌 정치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이 공든탑이 무너지랴 하지만 이 선거에서는 말 한마디로 탑이 무너지는 경우 많았죠. 누가 쌓은 탑을 잘 지킬지도 남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부산 신항에 입항하던 15만 톤급 컨테이너선이 대형 크레인과 충돌했습니다. 아파트 5층 높이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한 명이 다쳤는데 아찔한 사고 당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부두에 입항하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 오른쪽으로 방향을 트는가 싶더니 그만 배 뒤편이 대형 크레인과 부딪힙니다. 크레인은 엿가락처럼 힘없이 쓰러지고 잔해 일부는 선미에 아슬아슬하게 걸렸습니다. 밑에 사람 있는데? 아이고야. 사고가 난 건 오후 2시 50분쯤. 부산 신항 부두에 접안하던 15만 톤급 컨테이너선이 다른 대형 선박과 충돌하는 1차 사고를 낸 뒤 부두에 설치된 크레인들과 연쇄적으로 부딪히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5층 높이 크레인 2대가 부서지면서 크레인 기사 1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는 크레인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사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옆에서 도탄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사고 직후 항구 하역 작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입건한 박사방 유료 회원은 10명 정도입니다. 조주빈 일당과 암호화폐를 주고받은 기록 때문에 덜미가 잡혔는데 다른 회원도 찾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 회원 가운데 지금까지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10여 명입니다. 조주빈 일당의 가상화폐 등을 입금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받아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주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다른 유료 회원들도 찾아내려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 업체 등 20곳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주빈 일당이 박사방 운영에서 맡은 구체적 역할을 밝히는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들은 회원들이 입금한 암호화폐를 돈 세탁하는 출금책과 피해자나 회원의 신상 정보를 캐내는 검색책, 박사방을 외부로 알리는 홍보책, 피해자들을 상폭행한 이른바 오픈함 등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오늘 구속된 현역 육군 이모일병 이기아는 박사방 홍보 담당, 앞서 구속된 서울 송파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은 신상정보 검색 담당이었습니다. 조주빈이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개인정보 빼돌린 방법은 뭡니까?
피해자를 직접 성폭행한 오픈함의 정체도 드러났습니다.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할 자원자를 구했는데 박사방 회원 한모 씨가 여러 번 지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피해 여성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주빈과 공범들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5곳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쓴 메모지나 서신, 구속될 때 바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서브퀸 박현주와 만능센터 이다현 두 여고동창이 생애 한 번뿐인 신인상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매력의 두 선수, 누가 마지막에 웃을까요? 염정원 기자가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강력한 서브로 분위기를 끌어올린 서브 여신 박현주. 야무진 블로킹과 속공으로 언니들 사랑을 독차지한 꼬마 센터 이다현. 중앙여고 동기이자 절친인 이들 가운데 한 명만 웃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경기수는 이다현이 한 경기 차로 앞섭니다. 하지만 세트수로 보면 박현주가 5세트를 더 뛰었습니다. 블로킹은 어떨까요? 센터인 이다현이 크게 앞서는데 반대로 서브에선 박현주가 단연 이름값을 했습니다. 다현아, 신인왕은 내 거야. 현주야, 아무리 생각해도 신인상은 내 것 같다. 하지만 둘도 없는 절친, 애틋한 마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다현이가 많이 저를 챙겨줬고 많이 힘들 때 힘이 돼줬던 친구예요. 제 고민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친구.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런 고충들 얘기하면서 일단 저희 둘밖에 나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는 신인상. 오는 9일 V리그 시상식에서 최종 주인공이 가려집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화사한 봄꽃들과 거리두기 하느라 아쉬운 요즘이죠. 만개한 벚꽃도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할 텐데요. 출퇴근길에 눈으로 많이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데요.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고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 유지하는데요. 일시적으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전과 오후 한때 나쁨 수준 보일 수 있겠습니다. 건조특보는 날로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동, 또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4월은 연중 산불 피해가 가장 큰 시기인 만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6도, 대구가 7도 등으로 오늘처럼 쌀쌀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광주 20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쯤 높겠습니다. 당분간은 맑고 일교차 큰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엄마 병원 안 가고 이쪽으로 오면 안 돼? 이렇게. 파견 온 것도 아닌데 집에 안 가고 병원에서 숙식하는 간호사들에게 왜 집에 못 가냐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에 식구들 혹시 깨끗하게 씻고 나와도 감염 될까 봐. 실제로 마산에서 간호사와 9살 아들이 함께 확진 판정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의 위험까지 걱정해야 하는 의료진들. 얼마나 냉가슴을 앓을까요?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만 240명이 넘습니다. 나도 걸렸을까봐 보고 싶은 자식도 못 보러 가는 거죠. 주말 꽃놀이는 꿈조차 꾸지 못한 채 땀과 눈물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과 환자들의 진짜 이야기. 곧이어 방영될 특집 다큐멘터리 내가 겪은 코로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